78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10조 1항에 보면 맨 위에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없다. 즉 개업을 못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12번 밑에 2항에 보면은 소속공인회사 또는 보조원이 될 수 없다. 즉 취직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한다. 그러나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3항에 보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회사,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이하 개업공인회사 등이라 한다. 개업공인회사 등. 이 등이라는 표현이 암기 프린트 31번에 별표 1에 보면 있으면 까만 별표에 보면 31번 개업공인회사 등에 보면은 1번에 보면 별표 1에 보면 개공 등이 개업공인회사 등이라는 뜻입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결격사유,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금지행위,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모두 개업공인회사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업공인회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3항에 보니까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돼 있죠? 본적지 신원조회할 수도 있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가지 1호부터 12번까지 그 78페이지 보면 1호부터 12호까지가 있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부터 12호까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등이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하게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 혼인을 해도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죠.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는 할 수 있지만 즉 알바는 할 수 있지만 24시간 편의점에 알바는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받으면 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입니다. 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취소, 선고 받는 길밖에 없다. 금치산자라는 말은 재산을 관리하는 걸 완전히 금지하는 자,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하는 자. 따라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취소 선고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금치산 선고를 받았으나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으면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 파산 선고라는 것은 파산은 빚잔치를 한 거죠. 자기 재산 관리 못해가지고 빚잔치를 한 사람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중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김혜선 씨가 파산 신청했더라고요. 탤런트. 그래서 파산 신청해가지고 만약 파산 선고를 받으면 중개보조원을 취직할 수 없습니다. 개업도 못합니다. 복권이 되어야 합니다. 복권. 빚잔치를 하는 거죠. 파산 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일을 시키지 않는 게 금고형이죠. 징역은 일을 시키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집행 종료가 만기 석방이 있는데 만기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만기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석방인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해도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곧바로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할 수 없다. 3년 지나야 되고요. 가석방은 가짜 석방입니다. 완전 석방이 아니고요. 가석방된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시험에는 가석방되면 3년만 지나면 벗어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뭐 어떨 때 가석방이 되는지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결론만 나와요. 가석방되면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된다. 이것만 나오고 가석방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뭐 하는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모범수인 경우 가석방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집행면제가 있는데 첫 번째 특별사면, 두 번째 법률변경, 세 번째 형의 시효 완성,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도 3년 지나야 되고 법률변경도 3년 지나야 되고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보다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거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면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일반 사면하는지 특별 사면하는지 그 절차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우리 시험에는 그냥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 이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건데 지금 뭐 특사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대사, 일반 사면을 대사라고 하는데 대사면 됐다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특별 사면 때도 3년 지나야 된다. 법률 변경, 지금 뭐 혼인빙자 간음죄나 간통죄 이런 것들이 폐지됐죠? 간통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인데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는 사이 폐지되면 석방은 되지만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처음부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을 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의 시효는 확정 판결받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는 경우고요. 공소시효는 재판받기 전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잡혀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재판받기 전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따라서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 사유도 아닙니다. 그러나 형의 시효는 확정 판결을 받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사형의 시효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형의 시효는 30년입니다. 물론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30년 동안 사형 집행을 못하면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결론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만. 자,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인데 기소유예부터 먼저 보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아예 기소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걸 말합니다. 제가 가벼운 거, 뭐 예를 들면 불법 음원 다운로드 받아서 음악 한 곡 그냥 올리면 그런 게 기소유예 되더라고요.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년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 거 필요 없고 결론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우리 뒤에 가면 포상금 받는 거는 기소유예 돼도 포상금 받을 수 있죠. 포상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포상금은 결격사유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예를 들면 징역,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인가 5년 이렇게 받았어요. 가령 5년 집행유예 받았다면 앞에 받은 거 2년 6개월은 볼 필요 없고 뒤에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에 해당되겠죠. 뒤에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 유예 기간 안에 만약에 가령 1년짜리 죄지었으면 1년하고 옛날에 받았던 거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어쨌든 결론은 시험에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6호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시험도 못 봅니다. 시험도 볼 수 없다. 이거 하나만.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결격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증도 못 따고 3년 동안 가장 강력한 게 그래서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는 가장 길어야 6개월이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8호에 보면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격사유, 세 번째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 미달. 이 3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면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활하면 벗어나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죠. 사망하면 영원히 3년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취소하는데 3년 지났다고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결격사유, 파산 선고 받아가지고 등록이 취소되었으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복권 결정.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근데 그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두어가지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됐다면 3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 만약 최대 6개월이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도 못하고 폐업하고 다시 등록도 못한다. 업무정지기간 동안 6개월이면 6개월, 최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그래서 가령 3월 14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4일 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다.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6개월 동안. 그러면 이 A 임원은 업무정지 처분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일 못하니까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바로 취직할 수 있다 없다? 또는 다른 데 가서 그만두고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이 경우는. 왜? 위반할 때는 이 사람은 기책사유가 전입잖아요. 이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그 뒤에 취직을 했잖아요. 4월 14일 날. 그래서 위반 행위 사유 발생 당시 위반 행위 할 때 근무를 해야 결격 사유고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는 근무했다 하더라도 사유 발생 당시에 근무 안 했다면 결격 사유 아니니까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3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법이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이 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이 1호에서 11호에 해당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되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암기 프린트 38번에 있나요? 38번에 2개월 1번, 2번에 암기 프린트 내드린 거 38번에 1번, 2번에 보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있으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결격 사유 효과입니다.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하기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으로 고용되기 전, 취직하기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개업하기 전이라면 개업 불가입니다. 즉 등록 불가입니다.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절취 사유입니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 전에는 고용이 불가합니다.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고용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 확인해보고 신고서를 발야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네,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해고 사유입니다. 해고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고 물론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해고나 같은 말이죠. 고용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해고하지 않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업무정지고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결격 사유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 여기까지가
지금 결격 사유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3년, 지금 3년이라는 게 4번 나오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보면 암기 프린터 46번에 보면 1번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2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3번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4번 300만 원 이상 이 법에 의한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 4개가 결격 사유죠. 5번에는 자격 취소되고 3년간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암기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가 바로 결격 사유 3년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책에 있는 결격 사유를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에 보면은 종별 변경이라고 있는데 종별 변경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종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류별 이 말이고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있다. 이 종별을 바꾸려면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종전에 발급받은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소위 중개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칙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2006년도에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파트는 시험에는 잘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종별 변경은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등록증 재교부 신청인데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재교부는 다 당의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걸 적어놨는데 자격증의 경우에는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52번에 7번에 보면 자격증 교부 X 이 말은 처음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안 내는데 2번에 자격증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죠? 근데 등록은 동그라미 3번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고 동그라미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되죠? 수수료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95페이지는 등록증 재교부 받으려면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인데요. 그 맨 밑에 반명한판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책을 여권용 사진으로 고치십시오. 96페이지 맨 밑에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바뀌었다고 했어요.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맨 밑에 3 곱하기 4cm가 아니라 3.5 곱하기 4.5cm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등록증 등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예, 게시해야 되는 게 양가로 2번에 있는데 중개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자 몇 등인지 등수보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율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 소속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사장이 처벌받습니다. 제 밴드에 옛날에 올린 걸 보니까 젊은 분이 한 20대 총각인 것 같아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했는데 너무 배울 때하고 다르다. 인장 등록도 못하도록 하고 자격증 개시도 못하도록 하고 서명날인도 못하도록 하고 고용신고도 안 하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문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보면 굳이 서명날인 하려고 안 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서명날인 안 하면 책임 안 지죠? 책임은 다 개업공개사가 지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굳이 설파할 필요가 없어요. 게시 안 하더라도 뭐 처벌은 사장이 받는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직원이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직원이 게시하고 싶어도 저도 직원으로 취직했는데 게시하려고 하니까 사장이 빨리 떼라 하면 같이 근무하는 한 말 들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려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소속공개사 자격증을 게시 안 해놓은 곳도 많더라고요. 옛날에 자격증 따신 사장들은 인식 자체가 좀 달라요. 자, 어쨌든 등수, 보자 이 네 가지 게시해야 되고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게시해야 되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하라는 말이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그 시험에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출제된 게 사업자 등록증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출제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맨 밑에 등록의 효력 상실입니다. 등록의 효력 상실. 첫 번째 개인 사망, 두 번째 법인 해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양가로 2번 폐업신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무등록 중개업이 있는데 5번에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해서 중개업을 하면 이게 중개업자예요. 하는 사람은. 중개업자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는데 그냥 개업공개사만 있는데 등록을 안 하면 개업공개사, 등록 안 하면 무등록업자, 무등록개업공개사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법에는 없고 무등록이니까 적법한 용어가 아니니까 법에는 무등록중개업자 또는 무등록개업공개사 이런 말은 없어요. 없지만 등록을 안 하고 하면 뭐 무등록중개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등록은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이 있고요. 조금 전에 했던 게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즉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 해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거나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이게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원초적 무등록이 아니라. 따라서 이 후발적 무등록, 원초적, 태생적 무등록 모두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똑같습니다. 태생적 무등록은 어떤 게 있냐면 등록 신청만 하고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통지를 받았다면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정 설정을 하지 않고 인장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다. 등록 통지가 됐다는 말은 등록번호가 나와 있죠? 네. 등록번호가 있으면 무등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무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입니까? 아닙니까? 빌린 사람은 무등록이다 아니다? 빌린 사람은 무등록업자입니다.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은 아니에요. 그냥 양도대여한 걸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나무 자격증 등록증을 다 빌려가지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와서 처벌하지는 않아요. 어제도 제가 현업에 있는 분 그 지휘를 받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가 뭐 20평 정도 돼가지고 월세가 한 200만 원 넘었대요. 평촌에서. 월세가 200만 원 돼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10평씩 잘라가지고 자기만 쓰고 나머지 옆에 주고 자기가 110만 원인가 내고 옆에서 90만 원인가 받고 이렇게 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주인 동의 받아가지고 전대차 계약을 했다더라고요. 그 이제 2년 지났는데 2년 계약을 했대요. 주인이 전대차 동의 못하겠다. 자기가 직접 세놓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칸막이 하는데 한 600만 원 들었대요. 그리고 협박하는 게 주인이 너 직접 거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데 그게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죠. 직접 어쨌든 세를 직접 개업공개사인 상태에서 세를 놨잖아요. 다른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오면 직접 거래라고 봐야 돼요. 근데 현업에서는 그런 거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질의도 해봤어요. 중개사무소를 계속하고 있다 주인이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올려주면서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적는데 그것도 직접 거래냐 이렇게 물으니까 국토부에서는 그건 개별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해야 되므로 등록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요. 이론적으로 보면 직접 거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가서 중개해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 이 직접 거래, 외국에는 직접 거래를 금지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거 직접 거래를 금지해 놓으니까 그럼 자기 중개사무소 얻는 것마저도 다른 중개업소에 의뢰해야 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어쨌든 주인이 너 직접 거래 위반이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빨리 지금 나가라. 아예 지금 200만 원 있는데 그것도 반 잘라가지고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120만 원으로 또 올리고 하기 싫으면 나가라. 주기 싫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권리금을 4천만 원이나 주고 들어갔다는데 2년 전에 중개사무소 인수하면서 참 이게 주인 잘 만나야 돼. 이게 주인이 내보내려고 맘먹으면 투쟁해도 쉽지 않아요. 계속 소송하고 하면은 또 제 친구 한 명은 10년 동안 월세 하나도 안 올리고 지금도 50만 원에 하는 데도 있어요. 50만 원. 좀 위치가 안 좋기는 해요. 좀 약간 코너 막다른 골목 완전히 그 옆에 자기가 마지막 상가에 그 뒤에는 그냥 벽만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근데 꼭 나쁘진 않아요. 아파트 벽이 있어요. 아파트 옹벽.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나쁘긴 해요. 어쨌든 별로 나쁘니까 50만 원 받는 거죠. 좋은 위치면 100만 원 넘게 내야 돼요. 월세를. 장단점이 있어요. 나빠도 그게 정보망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으니까 매물이 이제 워킹 손님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손님은 많이 안 와도 그 정보망 보고 이렇게 올 수는 있거든요. 매물 올려놓으면 조금 이제 영업력은 떨어지겠죠. 그 대신 월세가 한 50만 원, 40만 원, 오히려 10년대가 좀 깎았다더라고. 사장, 건물 쪼니까 사장님 장사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10만 원 깎았대요. 10년 지났는데. 그 주인들이 이제 비어가지고 월세를 못 받아보고 막 이렇게 해야 안 그러는데 처음 이제 임대인이 된 사람, 건물주가 된 사람들은 막 계속 올리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내보내버리고 이제 공실로 한 2년씩 월세 못 받고 이제 고생하고 이래봐야 이제 한번 들어오면 세입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자, 모두 그래서 처음부터 등록하지도 않고 자격증 따지 않고 한 사람이나 등록해가지고 하다가 죽었거나 죽으면 자식이 하면 무등록이잖아요. 죽었는데 그 사람 없는데 누군가가 하면 법인 없어졌는데 누군가가 하면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하면 무등록입니다. 등록 취소하면 등록 효력 상실되죠.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만약 그러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해도 무등록은 아니죠. 등록은 돼 있잖아요. 업무 정지만 됐지 등록은 돼 있으니까 무등록 아니에요.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하면 재개 신고 안 했다고 100만 원 과태료만 받는 거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받는 거지 무등록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무등록자가 이 두 사람을 소개시켰다 하더라도 이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거래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무등록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고 이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 99페이지 맨 밑에 다만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 동그라미 2번에 보면 99페이지 맨 밑에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건 받아도 된다. 무등록업자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되고요. 한두 번 하고 받기로 한 건 받아도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9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등록 신청을 하고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라고 돼 있죠.
엄격하게 말하면 서면 통지를 안 받아도 이미 등록을 했다면 등록을 하고 나서 통지하잖아요. 등록 통지 받는 순간 개업공개사가 되는 건 아니고 등록 처분을 하는 순간,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순간 개업공개사가 돼요. 그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통지를 받아야 알 수 있겠죠. 등록하면 그날 바로 통지를 보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면 그 다음날 사실 도착하거든요. 등기우편으로 이런 걸로 오니까 편지로 오더라고요. 등기우편인지 일반 우편인지는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어쨌든 편지로 문서로 하거든요. 그럼 그날 당일은 잘 안 와요. 그러면 오늘 등록하고 내일 등록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사실은 통지서 도착하기 전이라도 등록을 한 이상 무등록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근데 시험에는 등록 통지 받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아니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러나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하면 무등록업자다. 99페이지 무등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의 금지인데 암기 프린터 53번 맨 밑에 있습니다. 이중등록 등의 금지. 6번 이중등록 등의 금지인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와 똑같은 게 이동용현 임시중개시설물,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소공이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시중개시설물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이중직업은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고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외의 업무를 하면 임취,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중계약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중 관련된 거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앞에서 했는데 징역 벌금은 대여한 사람,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징역 벌금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똑같다고 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뇌물 받은 사람이나 뇌물 준 사람이나 똑같이 처벌해요. 그래서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동일한 행정, 형벌에 해당되는 것 똑같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즉 다시 말해서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은 등록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취소될 등록증이 없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서로 다르지만 행정형벌은 똑같습니다. 형사처벌은 똑같습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전부 똑같습니다. 자, 101페이지 여기까지 하고요. 102페이지 사무소 명칭 및 성명 표기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